어제 광화문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 뉴스가 나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냥 크게 한숨을 쉬면서 전부 다 어깨가 이렇게 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풀이 죽어서 이렇게 땅바닥을 바라보다가 335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저분들이 지금 너무 낙심을 하는데 지금 낙심한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됐는데 마치 싸움이 다 끝나서 패배한 것처럼 패잔병처럼 이러고 다들 가시는 거 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2년 10월 달에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물론 그전에도 하신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작년 23년도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곡된 역사의식 묵체기만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국가 세력. 작년 8.15 경축사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가,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할 때마다 저는 대통령이 뭐 한 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끔가다 한번 반국가 세력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좀 마음속으로 뭐야 말로만 반국가 세력 그러고 그냥 저러고 있다가 평안하게 은퇴하고 나면은 문재인처럼 저기 아방궁 하나 지어놓고 거기 가서 노후 생활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저분? 그런 의심을 많이 했어 솔직히. 작년 말에 그러니까 총선 전입니다. 4.15 총선 전에 우파 시민운동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4.15 총선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년 4.15 총선 때 필승의 길이 있다. 필승의 길. 그 뭐냐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스티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은 누구일까요? 퀘스천 마크. 그래서 스티커 만들어서 자동차 뒤에다 다 붙이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사거리마다 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시민운동 단체 대표신데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김 교수님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대통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사하고 잡아들여서 재판에 넘겨서 처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검수완박, 그지?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이고 이제 곧 이런데 그다음에 경찰한테 그러면 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 경찰은 이 선거 전 총선 전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서 미적미적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에 이기는 편으로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이거 진척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 코너로 몰아넣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너무 곤란해지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총선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됐다고 제가 그냥 물러났어요. 더 주장 안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은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란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12월 3일 날 저녁에 갑자기 하더니 계엄령이 발동됐다 그러면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그죠? 그걸 바로 나와서 읽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아래로 좀 내려가 보세요.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봐도 크게 잘못 봤구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제 드디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를 이분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을 이제 쭉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계엄 해제돼 버리고 해프닝 돼 버리고 마세요. 대체 전부 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계엄령이 이제 실패한 건가? 그죠? 근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그죠?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들을 잡아놓고 재판하고 유죄 판결 받아서 깜빵에 집어넣으려면은 명확한 증거,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대통령은 특정할 수 있는가? 즉 다시 쉽게 말하면 명단을 뽑아야 되는데 명단을 어떻게 뽑을 거며 그들이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물리적 증거가 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은.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힌트가 좀 나와요. 거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차마 입 뻥긋 하기 힘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말 못한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인데 그거 시스템 점검 받으려니까 완강히 거부해가지고 결국 버티다가 자녀들 부정적인 방식으로 채용한 사건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점검에 응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들어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그 아래 쭉 내려보세요. 시스템 장비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비밀번호도 1, 2, 3, 4, 5였다 이런 말 하면서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뭐 전문성이 없는 부족한 회사고 그 당시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럽니다. 충격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어디까지만 말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게 보안이 전혀 그냥 없고 다 뚫리고 해킹하면 다 뚫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개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4월 4.15 총선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개선 안 한 것 같다. 자, 그러면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선거 치렀고 그 결과도 지금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가 뭐예요? 12월 3일 개헌말한 거예요.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정선거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선거들 결과에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대통령이 암시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제가 경찰관이 아니지만 경찰관이 수사를 하듯이 제가 지금 추리를 이제 쫙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되짚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이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지나간 거를 쫙 지금 되짚어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결론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유튜버 중에 박성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세뇌 탈출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를 하는데 저랑 잘 아는 관계예요. 예전에 같이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 유튜버를 한번 봤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변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래요. 그리고 사실 그 변호사를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유통일당하고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시읒으로 시작하는 그 분이에요. 아예 이름을 말하지 마시고. 여하튼 그 변호사님이 이제 박동현 씨랑 또 친하고 저도 잘 아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게 언제적 얘기면 한 1, 2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 변호사님이 부정선거건 이게 그 법원에 그 건 변호를 하나 맡아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친구니까 청와대에서 뭐 점심을 같이 먹거나 그럴 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부정선거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 아니 그 대통령이 그거 알고 있으면은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친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정선거 그거는
건드리면 그거는 혁명이야. 그랬대요. 그걸 건드리면 혁명이야.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내 원고까지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어. 원고가 다 나오고 있어. 원고는 보여주지 마. 원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박선현 선생이 그 프로그램에서 그 말뜻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건 건드리면 혁명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거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거 건드리려면 내 목숨 걸어야 돼. 그 뜻이랍니다. 내 목숨 걸지 않는 한 나 그거 절대 못 건드려. 이게 성공하면은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란이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려면요 최소한 뭘 걸어야 돼요? 대통령직을 걸어야 돼요. 대통령직. 그리고 뭐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의 정치 인생 이거 다 끝장나는 거야.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혁명이란 말 듣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1, 2년 전에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거는 건드리려면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는 절대로 못 건드리고 건드릴 거면 내가 목숨 걸고 대통령직도 걸고 해야 된다는 거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고 12월 10일 날 나온 담화문에 다 나와요. 이제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박수.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이 선거 문제, 선거 부정 조작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흔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23년 4월이에요. 증거가. 그게 뭐냐면 4월에 대통령께서 방첩사라 그래요. 이번에 그 방첩사라는 거 텔레비에 자주 나왔죠, 여운형. 그 방첩사의 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했어요. 작년 4월에. 이게 조선 일본가요? 거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그래서 그날 방첩사 이거 대통령령이 그 우리 법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령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대통령령 334095 제가 확인했는데 아까 다시 보려고 열어보니까 삭제됐어요. 벌써 이놈들이 더 지워버렸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과 개정된 규정이 따로 이렇게 좌우로 대조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방첩사의 임무를 수정해서 더 추가했는데 뭐가 추가됐냐면 사이버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이버전이 일어났을 때 방첩사가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박살내 났잖아요. 거기 또 이상한 놈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그다음에 기무사 박살냈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방첩사랑 정보사랑밖에 없어요. 지금 방첩사, 정보사 두 개밖에 다 군기관이죠. 근데 이 군인들은 군대에 관한 것만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에 대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군 부대지만 군 정보기관이지만 뭐예요? 외국이 해킹 들어와서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중국이나 북한 놈들이 혹은 나쁜 놈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해킹에 들어와서 거기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이 흔적이 발견되면은 곧바로 정보사 요원들이 책임지고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벌써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사령관이 그 군부대 정보를 모두 다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첩사령관이 굉장히 권한을 커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기사 다시 한번 좀 계속 보여주세요. 그 기사 온 거 아까 거 아니 예. 지금 요거 방첩사 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 원래 예전에는 사령관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인원을 민간인 중에서도 인원을 보충해서 충원할 수 있는데 충원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뭐 전체 인원의 5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만 충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개정안은 뭐냐면 그 조항이 폐지되고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무제한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문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기무사 소속의 요원들이 전부 다 방첩사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거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작년 4월 달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해서 이거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해킹, 뭔가 이 사이버전에 징후가 있을 때 이 방첩사령부가 얼마든지 이거를 수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은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국정원이 드디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7월에서 9월까지 2달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지금 이 구라를 치냐면 전문 용어예요, 구라. 이 구라를 어떻게 치냐면 자,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서버, 그러니까 저기 국회 선관위 현장 점검, 서버 데이터 해킹 불가능. 그다음에 대통령의 망상. 이게 12월 12일자 그저께 기사인데 민주당의 김성회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데 국회 청문회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절대로 서버 해킹 안 된다라고 어떤 민간인 그 뭐 전문가라는 사람을 한 분 데려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지금 막 엉터리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국정원이 보안 점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다음 거 기사 보여주세요.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 여기 제가 프린트해 왔는데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 자,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점검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 명단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알겠어요? 나 투표 안 했는데 내가 민주당 찍은 거로 다 돼 있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인데 거기 투표 명부에 올라가서 다 민주당 찍은 거로 돼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다. 그게 국정원 그 점검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말이 뭐라냐면 사전 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훔칠 수 있었다. 그리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쇄할 수 있고 도장도 위조할 수 있고 명부도 위조할 수 있으면 뭐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더 웃기는 문제가 뭐냐면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서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담당하는 거, 내부 직원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외부 자료 열람할 수 있게 해준 거 세 군데로 돼 있는데 내부망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해 대리 투표가 이루어져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예.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투표 조작을 넘어서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니에요. 신문사에 이거 기사로 나와 있는 그때 점검 결과를 얘기한 거야. 국정원에.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국민의힘이 더 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얼마든지 바꿔서 적게 나온 걸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뭐 이게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지금 뭐 프로그램이 비공개돼야 되는데 인터넷에 노출돼서 해커가 이 프로그램 분류기 프로그램도 다 쉽게 입수해서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내부 전산망, 예? 업무망, 선거망 이런 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업무망과 선거망과 내부 전산망이 세 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망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업무망과 선거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라를 치냐고. 예? 지금 와서 이거 다 이렇게 작년도에 7월 달에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뭐라냐면 절대로 부정선거 조작 불가능하다. 침투 안 된다라고 지금 구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줬대요.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킹이 8건 있었는데 선관위는 해킹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통보를 해줬더니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조사도 할 때 알려줬는데도 예? 21년 4월에 선관위 인터넷 컴퓨터가 악성 코드, 북한 코드예요. 북한의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되었던 대외비 문건 등등이 다 유출된 사실이 이번에 전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한이 다 해킹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평가 점수가 31.55점, 100점 만점에. 예?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매긴 점수는 100점. 102개 기관을 국정원이 다 이렇게 점검했는데 그 중에 최하 점수가 나온 데가 어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하 점수 나왔어요. 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또 진도 나가야죠, 우리가. 예.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뭐 망상이 아니고, 예. 이거 실제 대통령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읽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4년도 4.15 총선, 예? 그거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바꿨으면 좋은데 안 바꾸고 그대로 한 것 같다. 대통령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2020년 총선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완전히 이건 순 엉터리 조작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면 이래요. 2020년 총선은 중국이나 북한의 정보기관 혹은 반국가 세력이 침투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증거와 흔적이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정보기관에서는 그동안 조작 선거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때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어요. 국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2024년 총선을 치루었다면 똑같은 선거 결과 조작이 일어났다 봐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반전이 뭐냐면 웹사이트 열어주세요. 그 다음 게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야당이 국정원 선관위의 점검도구 15개를 남겼는데 해킹 툴을 의심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2달 동안 점검했잖아요. 근데 2달 끝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갈 때 거기에 점검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후에 국정원이 다시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서 해킹을 할 수 있는 뒷문이라 그래요. 뒷문, 백도어. 뒷문을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찾았대. 그런 게 혹시 있나? 찾았더니 이게 작년도 10월 기사죠. 10월 기사인데 몇 개가 나왔냐면 15개가 발견된 거예요. 15개를 발견해서 지웠대요. 점검도구. 네, 지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다 지웠냐? 다 지웠냐? 15개 지웠으면 많이 지웠죠. 그럼 다 지웠을까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이 점검 기구, 점검 도구 이게 해킹 프로그램인데 해킹 프로그램을 이렇게 심어놓고 그거를 딱 그러니까 영어로 액티베이트 한다 그래요. 활성화시키지 않고 비활성화 상태로 남겨두면요 찾아내기 힘들대요. 근데 활성화시켜서 한번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고 나오면 이게 흔적이 남아서 찾아내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거기에 해킹 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5개 지웠는데 다 지운 거냐? 그건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 9월 달에 점검 마치고 나서 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를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아마 지금도 맘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을 거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4.15 총선 때 얘네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때 결과가 어떻게 합산되고 어떻게 계산돼서 이게 발표된지 그 기록을 이쪽에서도 보고 거의 실시간으로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 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반국가 세력 그랬는데 거기에 침투해서 그거 조작한 놈들은 다 뭐야?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런 놈들이 반국가 세력.
그 증거도 지금 서버에 흔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증거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서버 자체가 증거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걸 교체하겠다고 신문기사 났어요. 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그거 있는 거 삭제하고 뭐 변경하고 이렇게 시도해서 그거 다 기록 남아요. 그거 다 뭐다? 내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그거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깜빵 갑니다,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조사해 보니까 더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년도 7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기사 떼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기사 좀 보여주세요. 기사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이 언제면 7월입니다. 지난달 국내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요원인데 해킹을 전문으로 한 정보요원이 북한 당국의 서버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해커인데 평양에 있는 서버에 침투해서 그 자료를 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털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블랙 요원들 명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블랙 요원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의 컴퓨터 정보기관의 서버를 털어냈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블랙 요원이 뭐냐면 자기 신분을 가리고 해외나 국내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정보 요원을 말하는 건데 명단 이름이 나온 거예요. 북한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거를 방첩사에다 넘겨줘서 방첩사에서 비상을 걸고 모든 블랙 요원들 다 귀국하라 그래고 다 귀국했어요. 안 그러면 독침 맞아 죽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뉴스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왜 유출됐냐 그래갖고 뭐 군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USB로 그거 빼가지고 자기 개인 노트북에 넣었다가 뭐 중국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넘겨주다가 뭐 이렇게 하다 걸렸다. 그게 기사 그거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뭐야? 국내 정보기관이 평양에 있는 정보기관이겠죠. 그 기관의 서버를 통째로 털어왔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털어왔을 때 그 안에 정보에 블랙 요원 명단 그 딱 하나 있었겠어요? 그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부정선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추측하기엔 뭐가 있었냐면 첫째로 북한이 대남공작 한 그 활동, 히스토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용,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자금 지원했으면 어떻게 얼마 지원했는지,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할 때 남한에서 함께 협력한 인물들 명단. 할렐루야. 네, 네.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해커가 통째로 털어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통째로 털어왔는데 거기 기껏 블랙 요원 명단만 달랑 하나 있었겠어요? 아니죠. 상당히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예상하기 힘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거기서 발견돼서 그걸 누구에게 보고했겠어요?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그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돼요. 이거 작년 6월, 8월에 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란 광복절 때.
이거 7월 달에 뭐 기사 났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게 다 파악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거 다 봤으니까 대통령은 야 이놈들이네. 명단 이놈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이놈들이 지금까지 이런 짓 해왔구나라는 게 거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놈들 척결해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이 그 누군데요?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명도 못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 어마어마한 말 할 수 있어요? 반국가 세력 심지어 저 국회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에 본거지다 막 이래 버렸는데 벌집 쑤셔 놓은 건데 자기 말로 이거는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 이런 게. 그런데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하면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사실 우리 측 요원이 이거 저 털어온 건데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인간들이 믿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거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저 인간이 조작해갖고 지금 우리를 이런다고 전부 다 민주노총부터 해서 뭐 정교조고 뭐 온갖 놈들 다 튀어나와갖고 막 폭동 일으키고 왜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이잖아. 언론기관에서 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근거 없이 지금 헛소문 퍼뜨린다고 막 공격.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보는 들어왔는데 증거도 있고 이거 누군지도 알겠는데 이거 그냥 발표한다고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진압도 해야 될까요? 진압을.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뭐 반국가 시위 이런 게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파업하고 막 난리 치면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럼 결국 뭐야? 그때 계엄령을 발동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를 해결할 거냐 했을 때 결국은 이거는 계엄령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고민을 했을 건데 그래서 아마도 계엄령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미 그 비슷한 7월 달부터 대통령이 계엄할 거를 알았어요. 그 뭐냐면 정보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선원이라고 있어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 이 양반이 요즘에 뭐 국방위원회에서 막 군 장성들 막 앉혀놓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국정원 출신이고 이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정보계통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한 게 요즘에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7월 달에 이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때 국방부 임명했을 때 청문회에서 대놓고 너희들 지금 계엄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보안에. 김민석 의원이 9월 달에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래서 계엄령을 막을 법안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안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벌써 이놈들이 다 예상하고 있네? 구멍이 새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새고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첩자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 계엄령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보셔서 알지만 이게 군부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군부대가 움직일 때 특수부대는요. 영관급 장교가 병사들을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관급 장교들 소령, 중령, 대령까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우리 지금 계엄령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하자. 설득하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 각 부대 지휘관들 연관 끝한테까지 얘기를 하면 이게 정보가 더 빨리 새버린 거예요. 이게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연관급 장교들한테 자세한 전후 관계를 설명을 미처다 못하고 대체로 준장부터 그죠? 별단 사람들. 그러니까는 방첩사의 수사단장이 준장이거든요. 제1수사단, 제2수사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다 알고 같이 하려고 움직인 건데 그 밑에 사람들까지는 설득이 안 되고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출동하니까 우리 뭐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명령 불복종하고 막 그게 된 거예요. 계엄령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 정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에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뿐입니다. 언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대통령직으로 이제 기각되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상은 헌법재판소에서 1월, 2월 중에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죠? 이제 연말 지나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고 직접 변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변호인단 꾸리는 게 힘들었어요. 좀 해달라니까 싫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애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꾸리면 뭐 좋긴 한데 대통령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핵심이 뭐냐면 너 왜 계엄령 발표했냐 이렇게 이제 물을 거 아니야 재판에. 그러면 반국가 세력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누군데? 물을 거 아니야. 증거 있어? 물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이제 대답해야 되잖아요. 누구고 내 이런 증거 있다 여기에. 근데 이게 다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하고 이거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도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하면 된다. 자기가 평생 검사로 살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생방으로 하자 이거 생방으로. 네. 왜?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 까발린다. 까발린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가 막 뭐랄까 뇌피셜로 막 희망회로 막 돌리면서 네?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지금 모든 증거를 놓고 얘기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위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네. 원래 혁명은 위로부터 혁명과 아래로부터 혁명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아래로부터 혁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좀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혁명이야 그랬잖아. 건드렸단 말이야. 혁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러니까 3일날 밤에 사실 이거 계엄령 발표되고 제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자면서 이런 생각, 저 생각, 대체 대통령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통령이 그 분신 자살하려고 그런 건가 그랬어요. 옛날에 운동권에도 분신 자살했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그건가? 근데 그걸로는 한 번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결국 탄핵받고 탄핵 소추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그런 건가? 그 상황에서 그날 밤에. 네. 그래서 이 혁명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혁명에 1, 2, 3, 4막이 있습니다. 1막은 지금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1막이 뭐냐면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난리 친 거예요. 민주당 애들 막 벌집 쑤셔놔가지고 반란 수개다 어쩌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1막이고 2막이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2막입니다. 네, 2막. 만약에 대통령이 기각돼가지고 무죄 판결 받고 대통령직에 돌아오면 그게 3막이에요.
산막은 뭐냐면요. 대규모 체포작전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자기 믿어달라 그랬잖아. 기다려달라고. 산막이 그거고, 대청소야, 대청소. 대한민국 대청소. 그 다음에 사막은 뭐냐면은 다시 재건설입니다. 재건설. 이 4막짜리 드라마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막 지금 끝나가는 대목에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러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네? 지금? 앞뒤 아직 4막이 남았는데 2막도 안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저께 14일날 대통령 짤막하게 담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이다. 12월 12일자 담화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보세요. 12월 12일자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네. 믿어줘야 돼요. 우리 믿어줘. 자, 우리 대통령이 위로부터 혁명하고 있고 우리는 아래로부터 혁명 지금까지 해왔는데 위아래가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이게 성공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성공해서 대통령이 다시 복직되고 산막이 시작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 번째, 2020년 총선 무효입니다. 2024년 총선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다 해산해야 돼. 민주당만 해산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산돼야 돼. 우리 자유통일만 잘못되면 남아. 네. 우리나라의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라고 하는 우리 우파 측 시민운동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 공동대표로 계신 분이 박윤환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변호사님이 2023년도에 작년 12월에 그 자유수호 포럼이랑 뭐 한국자유총연맹 공동 세미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 갔었는데 그때 이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측 이 운동하면서요, 연구 논문도 쓰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맨날 뭐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해요. 그때 이 박인환 변호사님이 발표한 논문 제목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악법과 그 청산 방안이라는 논문이에요. 제가 그날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뭐 비공개 세미나라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쭉 들었는데 이분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그 지난 회기죠, 국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만든 법안 개수를 모두 다 세봤어요. 도대체 몇 개의 법안을 만들었냐? 몇 개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쓴다. 8,000개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4,025개. 4,025개를 만들었어요. 4년 동안. 1년에 1,000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기라는 게 국회 회기가 365일 매일 열리지 않아요. 일정 기간에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데 휴가도 가고, 걔네들이 1년에 1,000개 정도를 통과시킨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00한 뭐 60명인가 80명 안 되죠. 100몇십 명 국회의원이 잠도 안 자고 맨날 1년에 1,000개씩 만들어내 1인당.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은 법안을 1년에 1000개씩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법안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안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고 거기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던져주는 거다. 너는 이거 통과시키고 너는 이거 통과시키고 이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0개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열 몇 개씩 막 통과되는 거예요. 20개씩, 30개씩.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까지 세봤어요. 몇 개냐면 82,605개입니다. 82,605개. 자, 그래서 이 논문 발표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뭘 토론했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4.15 총선, 지난번 총선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 국민의힘이 이 4025개의 민주당이 만든 악법들 일일이 다 폐지하든지 아니면 독소 조항만 골라내서 그 조항만 삭제하든지 둘 중 하나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질문한 거예요. 대답은 불가능하답니다. 안 된다. 왜? 국민의힘이 너도 관심도 없고 그놈들이 이거 읽을 놈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25개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 이 법안들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은 거예요. 박인환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생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이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물었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거요. 혁명밖에 안 됩니다. 혁명 아니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폐기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씩 폐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굿뉴스가 뭐냐면 4025개 이거 한꺼번에 폐기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보입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예. 2020년 총선 무효, 2024년도 총선 무효되면 한 방에 이거 다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다 폐기되고 역사를 새로 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냐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기 대통령직과 목숨을 걸고 혁명하겠다고 지금 깃발을 들고 우리 앞장서서 뛰어나간 거예요. 우리한테 같이 함께 하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적들하고 싸우겠다고. 부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모이라 이거예요. 내 깃발 아래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내가 비록 죄수의 복을 입고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묶여가지고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테니까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두 가지에 맞춰져야 돼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대체 누구냐? 대통령은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척결하겠습니다.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 결과 조작입니다. 선거 결과 조작의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20년 선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거. 예. 이 국정원 이 점검 결과에 따르면은 이미 2020년 선거는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서버를 공개하라 이렇게 돼요. 공개하라. 네, 공개하라. 그래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분명히 2020년, 2024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 선거 서버를 까보면 거기에 증거가 지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일어나요. 다 모여야 돼. 네,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서 당장 그거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해서 까라 이거예요. 까라. 공개해라.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다 포렌식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조작이 되었다면 어떻게 조작됐고 해킹을 해서 들어왔으면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라 해서.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공개해라. 라고 해서 공개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산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산막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분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믿음이 좋아요. 특별히 그래서 이 엉터리 언론들의 엉터리 기사를 잘 믿는단 말이에요. 엉터리 유튜브 이런 것도 잘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분별력이 없는 게 맞아.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 갖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 이미 신문 기사로 다 있고 그죠? 이거 다 제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작년도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다 조사한 거 포렌식한 그 결과 그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줘서 모든 국민들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가져와서 같이 까보자.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정보기관 거 다 털어갖고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대통령이 그거 다 공개하시고 그 공개해서 저쪽에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엉터리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증인으로 다 소환해야 돼요. 그래서 뭐 방첩사령관도 증인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북한 정보기관 해킹한 그 본인 해커가 와서 증언해야 되고 그 당시에 해킹한 그 기록 정황 컴퓨터 기록 그걸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로 해킹해서 가져온 정보가 맞고 신뢰할 만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대규모 검거가 시작돼요. 대규모 검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막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싸워드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말 혁명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온 국민들이 함께 우리가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헌법위원회도 갖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아예 진을 치고 거기 들어 누워야 돼요. 네, 들어 누워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똑바로 해라 말이야. 우리 할 때까지 우리 집에 안 간다 그러고 들어 놓고 막 난리 쳐서라도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